자, 우리 두 번째 시간 데이터 분석 3과목 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우리 그 메타버스 1회 때 3회, 1회서부터 3회까지 강의 우리 시험 보시는 날까지, 보기 전까지 오픈을 해드릴 테니까 반드시 우리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우리 내일이나 내일부터 시간 되실 때마다 반드시 여러분 그 메타버스 1회 때와 3회 때 강의 반드시 여러분 확인 요청 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거에 올해 2022년도에 실시됐던 메타버스 1회 때와 3회 때 강의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문제와 답, 적어도 너무 바쁘다 보면 교환이라도 해당되는 내용이라도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과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과목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뭐 통계학 쪽 파트에서는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가 난해한 부분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은 맨 마지막 파트라 할 수 있는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에서 전체 50% 이상이 출제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제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확인할 겁니다.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다 오픈시켜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공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정형 데이터 마이닝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따라서 3과목을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한다? 마지막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를 하고 그 다음에 답변량 분석을 하고 그 거꾸로 내려오는 게 여러분 그 학습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포인트가 있죠. 바로 모형평가 파트의 혼동 행렬을 이용한 평가 지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46번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제가 이번 3과목 할 때 약간 양해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여러분 필기 도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달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필기 도구가 필요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 그대로 필기했다가 여러분 나중에 정리할 때 그런 형태로 정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천해드립니다. 자, 따라서 필기 도구 반드시 옆에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넘버링으로 못 따라갑니다. 자, 이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시면 146번에 보시면 여기 민감도 부분이 수식이 잘못됐습니다. 자, 우리 이론 파트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 파트를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우리 모형평가, 혼동행렬 나올 때 어떻게 여러분 정리하셔야 되는지 자, 우리 왼쪽에 그 교재에 보시면 실제값이 있고 맨 위쪽에 예측값이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나요? 자, 주어가 중요하죠. 그죠? 자, 실제값이 true일 때 예측값이 true인 거. 실제값이 false일 때 예측값이 false인 거. 그죠? 이게 바로 민감도와 특이도의 정의잖아요. 자, 이런 형태로 여러분 이해하고 암기를 하셔야 되고 저 같으면 시험 당일날 시험 문제를 안 본 상태에서 이 혼동 행렬을 그려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헷갈리실까 봐 혼동 행렬을 가자마자 시험 문제 안 보고 어차피 나와 있을 거니까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그때 문제가 민감도도 나올 수가 있고 그죠? 또는 특이도도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올 수가 있겠죠. F1 값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모형평가 부분은 틀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계산 문제 못하고 나오면 왠지 찜찜하잖아요. 그죠? 왠지 이상한 것 같고, 그죠? 모형평가 부분은 기출문제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정리하고 가셔야만 합니다. 모형평가 지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177번이 있습니다. 제가 안 가도 아는데요. 이거 가야 되니까. 그죠? 너무 기니까요. 그죠? 자, 우리 연관성 측정 지표입니다. 세 가지 지지도와 신뢰도와 향상도가 있지. 이것 역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이거 역시 계산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연관 분석의 계산 문제 세 가지와 우리 이거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연관 규칙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향상도가 1일 때, 1보다 클 때, 작을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모형평가에 나와 있는 혼동행렬을 이유한 평가지표와 연관규칙 학습에 우리 세 가지 측정 지표 합해서 최소한 3문제는 나옵니다. 최소한 3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메모 좀 할까요?
자, 메모 좀 할까요? 자, 메모할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 시험 문제는 계산 문제에 나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메모하시면 첫 번째, 우리 이사결정 나무에서 불순도 측정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지니 값을, 지니 지수를 이용한 계산 문제 이번 차시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키워드는 지니 지수 계산 문제입니다. 그죠? 자, 또 하나, 우리 군집 분석에서 우리 계산 문제, 맨하튼 거리를 구하는 문제, 우리 시험 문제, 계산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조건부 확률이에요. 저는 조건부 확률 여러분이 맞춰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교재에 있는 내용만이라도 자, 조건부 확률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고, 저는 이렇게 5개를 한 개의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왜? 계산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률적으로요. 제가 그동안에 온오프 응시생들을 보게 되면 모형평가와 연관규칙을 다 맞췄는데 떨어진 학생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모형평가와 연관규칙에 관련된 3가지 측정지표 맞췄는데 떨어진 응시생을 못 봤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우리 144번을 보도록 할게요. 144번. 한참 가네요. 그죠? 자, 144번, 147번 있는데요. 우리 ROC는 반드시 나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이번 차시도 나올 거예요. 그럼 ROC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X축이 뭐고, X는 1-스택이도고, Y는 민감도고, 어떨 때 최적인 모형이다? X값이 0이고, Y값이 1일 때야. 그죠? 근데 우리 아까 민감도와 특이도 얘기할 때 뭐라 그랬죠? 민감도는 우리 실제 값이 true일 때 예측 값이 true인 거예요. 그죠? 민감도와 재현율은 같은 의미죠. 그죠? 특이도는 뭘까요? 자, false인 거, 실제 값이 false인데 예측 값도 false인 거예요. 다 정확한 적중을 의미를 해요. 그죠? 물론 이것이 클래스의 불균형, 그죠? 와 관련된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럼 1- 특이도라는 건 뭐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특이도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건데, 그러면 1- 특이도와 민감도가 서로 1대1로 대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45도 대각선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때 AUEC 값이 바로 0.5라는 거예요. 그러면 X와 Y 값이 1대1로 대칭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분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1- 특이도와 민감도가 1대1로 매칭을 한다는 건 얘의 그 모형이 분류 능력이 없다는 걸 의미를 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모형 평가 중에서 이익도표와 향상도 곡선이 있어요. 이익도표는 그동안에 한 번도 출제 안 됐다가 33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 차시에 향상도 곡선이 나올 차례겠죠. 그죠? 그죠? 출제위원들이 뭐 다른 책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해당되는 내용이 나올 건 뻔하기 때문에 자, 똑같은 거 연달아 내게 되면 성의 없다고 할 테고 자, 이렇게 개념이 주기적으로 어떤 개념을 옮겨가면서 낼 수밖에 없는 거 자, 우리 한계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자, 이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차시에는 향상도 곡선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ROC는 매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향상도 곡선과 이익도표는 약간 텀을 가지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패턴을 갖고 있는 문제가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 뭐가 나오는데 자기 순서를 정리하시고 어떤 내용들을 같이 연계해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훨씬 막상 그 수험장에 가셔서 훨씬 더 편안하게 그 문제를 풀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우리 167번과 168번에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한참 가네요. 그죠? 자, 좀 메모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넘버링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 보시면, 우리 교재에, 125번이네요. 그죠? 125번.
여러분 어지러운 건 아니죠, 그죠? 자, 우리 시험에서는 주성분 분석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군집 분석도 마찬가지고요. 군집 분석과 주성분 분석은 어떤 본 분석에 앞서서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할 사전적 분석의 역할이 많고, 우리 시험은 여러분 실기가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분석하는 걸 검증하는 시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분석한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는지를 물어보는 검증 시험이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성분 분석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고, 주성분 분석의 개념과 주성분 분석수의 결정 기준, 또한 우리 R에서는 PR컴과 프린컴을 이용해서 주성분 분석을 해석하는 게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그동안 이 R을 가지고 이용했던 프린컴과 PR컴 관련된 문제가 거의 등장하지 않았고, 이번 차시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것도 단답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또 하나 여러분 하나 기록할 게 뭐가 있냐면, 차원의 저주란 용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적용 데이터 마이닝의 가장 큰 뿌리는 과대적합이에요. 과대적합이란 커다란 개념 속에서 모든 것들이 작동된다 할 수가 있고, 차원의 저주, 주성분 분석도 차원 축소의 하나의 기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차원의 저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해당되는 관측치 수보다 변수의 수, 차원의 수가 많을 때 우리는 차원의 저주라고 해요. 차원의 저주는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빅분기 시험 또는 ADP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됐다는 것도 우리의 한 가지 공통점일 수도 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 유사한 데이터 검정 시험에서 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따라서 차원의 저주란 용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아까 167번과 8번은 군집 분석 얘기하려다가 넘버링이 너무 뒤로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주성분 분석과 군집 분석을 한 가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왜? 어떤 본 분석이 앞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기초 분석이라는 개념에 서로 교집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개념은 출제 빈도가 높을 뿐더러 굉장히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이 안 나오네, 그죠? 자, 여기 나오네요. 자, 우리 167번, 8번. 우리 계층적 군집 분석과 비계층적 군집 분석에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가 있고, 군집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군집이 달라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시험 문제에서 단일 연결 또는 완전 연결, 평균 연결, 중심 연결, 와드 연결, 제가 보기엔 이번 차시에 100%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단답형 문제든 또는 객관형 문제든 자, 가릴 거 없이 등장 가능하다 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계층적 군집 분석과 비계층적 군집 분석을 서로 구분해서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 우리 시험 문제 유력한 이번 차시 예상 문제고, 너무 많이 그동안 출제되었던 문제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게 하나의 세 번째 개념이에요. 우리 주성분 분석과 군집 분석에 관련된 부분 말씀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하나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군집 분석의 타당성 지표와 관련된 부분, 신뢰 개수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우리 군집 분석은 비지도 학습 방법입니다. 즉, 목표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비지도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저번 차시에 34회 때 어떤 문제가 등장했냐 하면 군집 분석의 논리성과 안정성에 관련해서 등장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안정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지도학습처럼 우리 분류 모형의 평가처럼 우리 하나의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두 개의 의미의 데이터 군을 분리하게 되고 각각의 군집을 형성해서 톤을 유사하게 만들어졌나 안 만들어졌나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돼요. 당연히 군집 분석은 비지도 학습이니까 지도 학습처럼 특정처럼 계량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죠? 하지만 이와 같은 안정성 방법을 하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신뢰 개수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번 차시에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할 수가 있고, 우리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포인트는 몇 번에 있냐면, 자, 여러분 이제 필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넘버링을 가다 보니까 끝이 없으니까. 자, 이번 35회 때 반드시 등장할 것은 앙상블 모형입니다. 앙상블 모형 34회 때
기록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노후 출제가 많이 빈도가 높아가지고 34회 때 앙상블만 기억하셨던 분도 상당히 많았고 몇 문항에 등장했냐면 세 문항에 등장했습니다. 원래 앙상블 모형 자체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이번 차시는 배깅, 그 다음 차시는 부스팅, 그 다음 차시는 랜덤 포레스트, 이 세 가지 정의를 가지고 계속 무한 루프로 돌았던 문제인데 34회 때는 동시에 세 문항이 세 개가 출제가 됐다는 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35회 때 등장하지 않는다. 저는 말씀 못 드립니다. 반드시 배깅과 부스팅과 랜덤 포레스트의 정의와 차이점, 이 세 가지 개념을 구분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출제가 안 된 적이 없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여러분, 우리 교차 검증입니다. 우리 교차 검증 과적합 방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고 홀드 아웃이 있었고 K폴드 교차 검증이 있었고 세 번째는 부스트랩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앙상블만큼 굉장히 주기성 강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고 서로 세 가지 무한 루프로 돌면서 등장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답형, 객관형 가릴 거 없이 이 세 가지 개념을 통해서 계속 무한 루프로 돌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차시에 반드시 35회 때 출제될 수밖에 없는 개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자꾸만 이와 같은 출제된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미리미리 우린 예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 임하실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번 차시 홀드아웃이 나왔을까? K폴드가 나왔을까? 부스트랩이 나왔나? 이걸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예상되어 있는 포인트가 미리 어떤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고 미리 예견을 하고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 거랑 그냥 막연하게 가서 내가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간다는 거하고는 약간 질적 차이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비록 이와 같은 시험 학습의 요령은 ADS-B뿐만 아니라 빅분기 ADP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시험은 극강의 점수를 요구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95점 이상을 득점을 해야 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죠? 우린 평균 60점 과락 없이 여러분 수행하게 되면 검정 시험에 통과하는 시험이라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다음번에 여섯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3과목은 어떻게 보면 1, 2과목보다 장점이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과목, 2과목은 굉장히 개념이 커다래요. 아까 상향식, 하향식 우리 디자인 띵킹 정리하자면 아마 여러분 너무 힘들 겁니다. 하지만 3과목에서는 어떻다고요? 각각의 분석 기법마다 한 행으로, 한 줄로 그 기법의 특징을 구분해주면 여러분 단편적 지식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3과목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현상이 왜 만들어지게 되냐 하면 여러분 아무리 그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에 예를 들자면 인공신경망이 중요하다고 해서 인공신경망에서 5문제, 6문제 출제될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각 기법마다 많이 나와야 2문제, 한 문항씩 출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분석 기법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시험의 성격이고 한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분석 기법마다 특징을 구분하는 것이 우리 3과목에 여러분 간략하게 정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로리스틱에 관련된 부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로리스틱 회귀 분석입니다. 교재 순서대로 말씀드린다 할 수가 있고 자, 첫 번째 이번 차시 35회 때 출제된 포인트는 자, 뭔가 한 가지 기준점이 항상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DIKW, 우리 그 피라미드 계층 구조 할 때도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지 다른 개념 정리 가능하잖아요. 로리스틱 회귀 분석의 기준점은 바로 회귀 분석입니다. 자, 로리스틱 회귀 분석과 일반 선형 회귀 분석의 차이점 우리 교재에도 있고 그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 이번 차시 강력한 예상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리스틱 회귀 분석의 정의도 중요하죠. 자, 그것도 역시 일반 선형 회귀 분석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로직 변환입니다. 자, 이번 차시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고 자, 로직 변환의 정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또 하나 오즈가 있었는데 오즈는 34회 때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35회 때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기법마다 정의를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번인가요?
자, 몇 번 제가 불러드릴 수도 있는데요. 불러드릴까요? 자, 우리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죠. 자,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번호가 지금 새로, 그러니까 23년도 개정에는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교재에는 이게 순서대로 지금,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맨 마지막에, 제가 했을 때 기억이 나겠죠. 그죠? 맨 끝번호일 겁니다. 로시티 회계 분석이. 자,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우리 179번의 로시티 회계 분석이에요. 그죠? 물론, 이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늦게 오신 분들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오늘 강의는 반복적으로 계속 출제되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 거고, 자, 이게 100% 2시간 내 모든 걸 다 카테고리를 포함할 수는 없겠죠. 자, 부족한 건 어떻게 채운다고요? 우리 메타버스 1회와 3회 때 문제 내용으로 보충을 하게 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우리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로 다시 한번 보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개념을 너무 많이 제가 지식을 전달하게 되면 여러분 정리할 수가 없게 되고, 정리할 수 없다는 것은 시험에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1000문제가 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문제와 답, 문제답 외우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정리를 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본 골격, 뿌리가 있어야지 거기서 가지를 치고 여러분 나중에 시험에 임하실 때도 약간 기억이 남습니다. 그냥 문제답 하게 되면 전혀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34회 때 우리 여러분 2과목 때 과락자가 그래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의사결정 나무인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 우리 목차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기록하셔도 되고, 왜냐면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또 나중에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의사결정 나무에서는 중요한 것들이 있죠. 자, 의사결정 나무는 재기적 분할을 하게 됩니다. 재기적 분할은 뭐냐면, 한 마디가 쪼개지는 거예요. 둘로 쪼개지는데 어떻게 쪼개진다고요? 같은 노드 내는 동질성이 최대로, 다른 노드 간에는 우리 일일성 있게 우리는 분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옆에 달아주네요. 그죠? 분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의사결정 나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출제 포인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가 정해져 있냐면요. 자, 첫 번째로 의사결정 나무에는 불순도 측정 지표가 3가지가 있죠. 그죠? 우리 계산 문제로 등장하는 진위값 있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 지수가 있고, 우리 카이 제곱 통계량의 P 값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3가지 알고 있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엔트로피 지수는 손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뭐 로그가 있고 저도 계산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위값만 알고 있으면 계산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의사결정 나무가 분기할 때마다 뭐가 증가한다고요? 불순도가 감소한다고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 순수도가 증가한다고 얘기합니다. 순수도가 증가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특정 범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불순도가 가장 높을 때는 뭐예요? 50대 50일 때 가장 불순도가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런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우리는 의사결정 나무의 목표 변수에 따라서 우리는 이산형이냐 연속형에 따라서 우리는 회기나무가 2개로 분류가 되죠. 그죠? 분류나무 또는 회기나무라고 하게 되고, 이때 각각 불순도 측정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느냐, 분류와 회기나무를 구분할 줄 아느냐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입니다. 또한 확실한 용어가 등장하게 되죠. 우리 3과목의 정형 데이터 마이닝의 파트의 가장 큰 뿌리는 과대적합을 카테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게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의사결정 나무도 끝마디가 많아지게 되면 모형이 복잡해진다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과대적합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가지치기와 정지 규칙을 하게 되고, 당연히 우리 시험 문제에서 참 많이도 나왔던 단답형 문제라 할 수가 있고, 이번 차시 역시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용어라 할 수가 있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또한 의사결정나무와 인공신경망의 장단점을 구분하는 거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로리스틱 회귀분석, 의사결정나무, 이제 다음에 인공신경망 할 건데요.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거로 해당되는 포인트를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다 채울 수는 없어요. 부족한 부분 우리 메타버스 1, 3회 때 강의 또는 기출문제 교재 강의를 통해서 맺고 가는 겁니다. 자, 하나씩 개념들을 붙여가는 거예요. 하지만 큰 골기억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수업하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인공신경망입니다. 자, 인공신경망에서 중요한 것은 활성함수죠. 자, 활성함수란 정의도 중요하지만 활성함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건 해당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자면 우리 시그모이드 함수는 두 개의 분류, 성공, 실패, OX처럼 두 개의 분류할 때 쓰는 활성함수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해당되는 답안이 목표가 세 개의 분류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쓰게 됩니다. 이것처럼 활성함수와 활성함수 종류를 알고 있는 거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역전파 알고리즘이 있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정답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울기 소실 문제가 우리 문제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출제가 됐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 인공신경망에는 여러 가지 분석자가 설정해 줘야 되는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하이퍼 파라미터 초매개 변수라고 하게 되죠. 자, 어링 레이어는 몇 개야? 학습률은 얼마야? 다 모두 분석하는 사람이 설정해 줘야 되는 값입니다. 그죠? 자, 이걸 우리는 한국말로 초매개 변수, 영어로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게 되고, 최근에 빅분기 실기에서 단답형 문제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이만큼 분석하는 사람이 설정해 줘야 하는 값이 많은 것이 바로 인공신경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우리 인공신경망의 출력 함수를 계산하는 문제, 제가 보기에는 빅분기에서 계속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언젠가는 등장하게 될 것이다. 교재에 보시면 각각의 노드와 가중치를 곱하고 거기에 바이어스를 더하게 되면 그게 출력값이 되는 거고, 그게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우리 최종 출력값으로 변환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활성화 함수 전까지 노드와 가중치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하는 것까지 계산 문제로도 등장 가능할 거라 예상은 해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지만 빅분기 시험에서는 2번 정도 출제됐고, 단순하게 산수만 알고 있으면 푸는 문제였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는 SVM입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마진이란 용어죠. 마진. 그죠? 마진이란 용어고, 두 번째는 비성형 데이터라는 거입니다. SVM이라는 거. 즉, 우리 커널 트릭을 이용해서 비선형 데이터의 경계를 복잡한 경계로 만들어 들게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거 SVM이라고 하게 되고, SVM은 관련된 마진이라는 용어 등장합니다. 당연히 등장하게 되겠죠. 그리고 비선형 데이터 커널 트릭이라는 것도 등장하게 되고, 우리 교재도 있습니다. 자, 출제가 됐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차시에서는 SVM보다는 KNN 알고리즘이 출제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앙상블 모형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백인과 부스팅과 랜덤 포레스트 항상 주기적으로 돌면서 나왔고, 34회 때는 유달리 3개가 다 나왔다. 그래서 좀 특징적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KNN 알고리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KNN 알고리즘은 약간 다른 우리 분류 모형, 예측 모형과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회귀 분석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트레인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서 어떤 분류 모형, 예측 모형,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은 지도 학습 방법이 있고, KNN은 학습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게으른 학습이라고 합니다. 왜? 모형을 안 만들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실제 분류나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게으른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는 사례 기반 학습이라고 하게 되고,
KNN 알고리즘은 거리 기반을 통한 알고리즘입니다. KNN 브랭크 거리 기반, 거리라는 것이 키워드라 할 수가 있고 이 문제는 빅분기 시험 문제에서도 출제된 키워드라 할 수 있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약간 아쉽지만 좀 더 여러분하고 얘기를 서술 형태로 얘기하고 여기에 글씨도 써가면서 하고 싶지만 제한된 시간 내 2시간 내 모든 걸 하기에는 약간 한계점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자, 필기 잘 하시고요. 그 주변을 통해서 그 개념, 큰 개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내용, 이렇게 살을 붙이게 되면 우리 여러분 시험 보시는데 전혀 제가 보기엔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제 목소리가 끊긴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요. 자, 우리 한번 오디오 테스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1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올려주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잘 들리시는가 봅니다. 그죠?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개념입니다. 우리 군집 분석에서 아까 계층적 군집 분석과 비계층적 군집 분석 말씀을 드렸고요. 그 주변에 있는 군집 분석을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간단하게 여러분 정리하세요. 우리 혼합부호 군집이 있었고요. 그죠? 혼합부호 군집에서 중요한 개념은 EM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E 스텝과 M 스텝을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딱딱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물론 개념 자체가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음 주가 시험이잖아요. 그죠? 이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군집 분석에 있어서 SOM이 있습니다. 자기조직화 지도가 있죠. 자, SOM은 출제 빈도가 인공신경망과 서로 비교해서 출제가 돼요. 인공신경망과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 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하나 우리 밀도 기반 군집이 있습니다. 밀도 기반 군집, 말 그대로 임의의 군집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 대표적인 알고리즘 DB 스캔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 있습니다. DB 스캔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KN 알고리즘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죠? 우리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죠? 그 다음에 KN 알고리즘을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왜? 확실한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게으른 학습이다. 사례 기반을 학습한다. 모형을 만들지 않는다. 거리 기반을 한다라는 아주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시험 문제에선 정형 데이터 마이닝이 전체 30문항 중에서 15문항에서 17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맨 마지막 파트만 확실하게 잡고 가도 일단 기본적인 받쳐주는 항목들, 득점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부터 확연하게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거꾸로 내려갑니다. 다별량 분석 파트에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상관계수에 관련된 첫 번째 포인트는 피어슨의 상관계수냐, 스피어만의 상관계수냐,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 우리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상관계수가 0일 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관계수가 0이라는 것은 선형 관계 또는 직선의 관계가 없다는 것뿐이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2차 곡선인 경우 굉장히 상관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상관계수 값은 0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할게요. 또 하나 공분산의 개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유달리 출제 빈도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분산은 우리 시험 문제 여러분 일단 키워드만 일단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금방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넘버링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파트 3에서 공분산이 그동안 우리 시험 파트에서 출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각 과목마다 검정 시험마다 경계가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고 토스해주고 서로 간에 그런 문제를 찾는가 봐요. 근데 공분산 문제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공분산에 관련된 문제,
등장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공분사는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만들어 난해합니다. 또 측정 단위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걸 표준화시킨 것이 바로 상관계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우리 다차원 척도법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는데 다차원 척도법과 SOM은 서로 공통점이라는 건 한 가지 있어요. 차원 축소를 한다는 건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SOM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이라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그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차원 척도법을 물어보는데 SOM을 답안을 적는다든지 SOM을 물어보는데 다차원 척도법을 적는 수험생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이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회귀분석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회귀분석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많죠. 특히 R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게 되면서 해석하는 문제 너무 전통적으로 출제가 높았던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출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우리 다중공송성에 관련된 정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잠깐 헷갈리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자, 한번 이 시간에 정의하도록 할게요. 우리 회귀분석하면 적합성 검정이란 단어도 있고 유의성 검정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용어예요. 적합성 검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해당되는 독립변수로 종속변수를 얼마만큼 잘 설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결정계수가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또는 표준오차도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유의성 검정이라는 건 뭐냐면 회귀 모형이 회귀개수가 0이 되는 순간 뭐만 남아요? 절표만 남잖아요. 그러면 해당되는 회귀개수가 없고 절표만 남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 회귀 모형 자체가 유의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말 그대로 Y축과 평행한데 이게 무슨 회귀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유의성과 적합성 개념은 서로 다른 거예요. 비록 시험 문제가 출제가 안 됐더라도 우리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것이 바로 적합성과 유의성 검정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결국에는 이거 회귀 분석을 해석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또 하나 회귀 분석에서는 잔차 분석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잔차 분석의 정의도 중요하고 잔차 분석에 관련된 내용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독립성, 뭐 정상성 여러 가지가 있죠. 등분산성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 하지만 더빈 와슨은 잔차 분석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 출제 빈도가 높다 할 수가 있고, 자, 딴 건 모르더라도 회귀 분석 이 부분 파트는 여러분 꼭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어려우시죠, 그죠? 하지만 이제 적어도 딴 건 모르더라도 저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3과목의 출제 꼭 나야만 되는 포인트 문항수가 15개에서 17문항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내가 전공을 안 했던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느 정도 이 부담감을 좀 낮춰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비전공자고 전혀 여기에 문외한 사람이라고 할 경우에 저는 여러분한테 22문항 정도를 목표로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6개에서 7문항을 우리 메타버스 강의나 우리 해당되는 기출문제 강의로 커버를 해주면 저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강의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물론 그거 하면서도 여러 가지 느낀 거, 여러분이 요청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학 파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초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ADSP나 ADP나 빅분기 시험에 임하기 앞서 사전 지식적인 파트의 선행적인 내용들, 좀 더 기초적인 내용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도 많은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비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한정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적정한 시간을 배분해 가면서 만들어내는 것도 많은 고민도 하게 된다는 점도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규와 선형 회귀라고 있습니다. 우리 정규와 선형 회귀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한테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얘기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회귀 모형 추정을 할 때 최소 제곱법이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회귀 분석 모형이라는 것은 바이어스에 최적화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3장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 8장인가요? 가장 핵심은 아까 뭐라 그랬죠? 과대적합이라고 했어요. 과대적합이라는 것은 뭡니까? 트레인 데이터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고 새로운 데이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과대적합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와 같은 걸 어떻게든지 극복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정규와 선형 회귀에서는 리치와 라수 회귀를 구분하는 문제가 등장 가능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리 기출문제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항상 정답은 똑같았고 보기도 항상 4번이었다는 게 신기할 뿐입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파트는 우리 시계열 분석 파트예요. 자, 해당되는 파트 별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구분해 주시면 나중에 정리하기가 훨씬 편하고요. 거기다가 오늘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기출문제 같은 걸 거기다가 오답 보기를 하나 집어넣게 되면 여러분 몇 장 페이지 수가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걸 무한 루프로 돌리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확보할 수 있는 점수는 고정이 되어 있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업이 되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자, 9번째 시계열 분석인데요. 시계열 분석은 정상성에 관련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R과 MA, 그 다음에 아리마 모형에 관련된 식별 문제, 정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인 우리 비정상 시계열을 정상 시계열로 만들 때 필요한 용어, 차분이란 단어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았죠. 그죠? 이보다 더 높은 건 뭐가 있었나요? 우리 분해 시계열 포인트가 있어요. 분해 시계열의 4가지 요인을 물어보는 문제 참 많이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째 다시 거꾸로 내려갑니다. 가설의 검정 오류가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딱 타겟팅이 되어 있습니다.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 그 다음에 검정력 1-베타라는 검정력을 물어보는 문제, 우리 시험 문제 아주 유력한 문제고 저번 차시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차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그동안에 출제가 안 됐던 문항들이 요새 보여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건 저 하다 보면 항상 느낌이 오거든요. 이거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산 문제로서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 등장 가능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재에도 있고 만약에 단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 어떨 때는 G분포를 이용하고 어떨 때는 T분포를 이용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모분산을 알고 있느냐 또는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떨 때는 모평균 신뢰 구간을 구할 때 G분포, T분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동안에 이와 같은 출제 문제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빅분기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상하게 빅분기, ADP, ADSP 또는 사회조사 분석사 이 세 영역이 서로 엉키기 시작하면서 어느 부분의 정체성에 있는지 약간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데이터 검정, 자격 검정을 갖고 있는 시험 문제 범위라는 건 서로 다 같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무자르듯이 경계를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11번째 우리 상자 그림 박스 플롯입니다. 박스 플롯 한 번도 우리 시험 문제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시각화 도구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상자 그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중요한 건 상자 그림의 가운데 선이 중앙선입니다. 그죠? 평균값 아니에요. 그죠? 또는 상자 그림을 통해서 우리 이상치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죠? 그 다음에 상한값과 하한값, 우리 계산도 가능합니다. Q1과 Q3만 있으면요. 그죠? 자, 이와 같은 문제, 기출문제도 여러 군데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자 그림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고 상자 그림에 관련된 완벽한 이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험에서는 데이터 분포가 외도가 그죠? 비대칭을 의미하는 게 외도죠. 오른쪽 분포인지 왼쪽 분포인지를 항상 물어보게 됩니다. 물어보는 이유가 있죠. 그죠?
자, 이거는 실기 파트를 만약 학습하게 된다면 데이터 전처리 파트에 해당된다 할 수가 있고, 데이터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평균을 중심으로서 좌우 대칭의 문법을 통해서 분류 모형도 만들고 예측 모형을 만들므로 인해서 정확한 분류와 예측이 가능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값과 평균을 비교해서 이게 오른쪽 꼬리 분포를 갖고 있는지 왼쪽 꼬리 분포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우리 데이터 마트가 있습니다. 그죠? 갑자기 1과목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가 등장하더니 3과목에서 왜 데이터 마트가 등장할까?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데이터 전처리를 하기 위해선 데이터 분석을 최적화시켜서 어떤 해당되는 변수를 저장소가 필요하겠죠. 그게 데이터 마트고요. 그때 쓰는 R 패키지 중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dplyr 패키지 또는 reshape 패키지, plyr 패키지 등이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reshape 패키지와 plyr 패키지가 시험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reshape은 melt와 cast로 구성이 되어 있고 melt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포인트고 plyr은 해당되는 정의를 아는 것이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 그동안에 R코딩과 관련된 실기 문제, 해석하는 문제 거의 출제되지가 않았고 그 횟수가 거의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빅분기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시험은 어떤 분석자가 분석한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하는지를 물어보는 검정 시험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 전체적으로 1과목과 4과목에 관련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을 기본, 골격, 컨셉, 뿌리로 카테고리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메타버스 강의와 기출문제를 옆에서 가지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와 같은 과정들을 무한 반복을 해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 시험에 임하실 때 활용하시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다음 주 시험 볼 때 남들보다 1시간 좀 더 일찍 가서 해당됐던 내용들 빠르게 스킵해 가면서 확인할 때 여러분이 시험 종료하시면서 나올 때 약간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까 생각이 든 것 같고요. 자, 우리 2시간 남짓하게 여러분 저와 같이 수업하시냐 고생하셨고 여러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정말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